안녕하세요. 11장 부동산 투자와 세무 1학기 마지막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그 세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세금을 어떤 것을 내고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세금 부과자, 그다음에 징수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세 총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부동산 조세 개념을 보면은 조세의 정의, 부동산은 상품 중에, 우리가 매매하는 상품 중에 가장 고가이고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동산에 비해서 많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주요 세원, 정말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자리 잡게 만든 이번 정부죠. 감당하지 못할 세금을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산 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비용이 되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입이 된다는 거죠. 조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대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고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법률을 규정하고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정의 배웠고, 두 번째, 조세의 목적, 재정 조달의 목적이 있고요.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 조달의 목적은 그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수입원으로서의 조세이고요. 국가가 다양한 이 돈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죠. 기존에는 국가 재정 수입을 담당하기 위해서 썼던 수단인데, 정책적인 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 정책 수립을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 형태로 이끌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세죠. 조세의 목적이 되겠죠.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을 줄이고,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을 높여서 경기 조절을 하고요. 첫 번째, 경기 조절의 목적. 두 번째, 소득 재분배 목적. 세 번째,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정 사회 정책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경기 조절, 두 번째 소득 재분배, 세 번째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 정책 하기 위한 조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여기에 이제 뭐 세율도 나오고 중요 내용도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조세의 용어 특징, 부동산 조세를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는 과세권자인데, 조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세 주체는 납세 의무자. 부과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납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세 납부의 주체로서 과세 주체와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납세 의무자다. 납부하는 이는 담세자라고 부르고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을 경우에는 직접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경우에는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를 보면 세원, 조세가 지불되게 하는 원천을 의미하는 거죠. 세원의 종류는 소득, 재산, 자본 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세원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자본 또는 재산을 세원으로 할 때 세금 징수가 많아지면 세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요. 조세 객체를 볼게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데 과세 물건, 소득세의 경우는 소득, 재산세의 경우는 조세 객체는 재산, 소비세는 소비 행위가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부과할 때, 세금 부과할 때 세율을 이용하는데 세율에 적용되는 조세 객체가 과세 표준인데 수량이나 금액으로 표시를 해요. 예로 소득세는 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 재산세는 재산 보유 금액, 소비세는 소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세 단위는요, 과세 주체가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의 수량과 금액이 되겠다.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고 사람수, 주류세는 인원과 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세율, 세율은 과세 표준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비율을 의미하는데 세율책인 종량제, 종량세, 종가세 이렇게 체계로 만들어 놨고요. 종량제는 과세 표준의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설정하여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종가세는 과세 단위를 금액으로 설정해서 이에 100분위로서 세금을 정하는 겁니다. 종가세에는 비례세와 누진세가 있는데 비례세는 과세 표준 변동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고요. 누진세는 비례세와 달리 과세 표준의 변동에 따라 세율 변동이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 그럼 많은 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급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할 수 있고 경제력의 경차를 소득 불평등을 보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취지와 의미는 좋고 지금까지는 잘 거뒀는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누진세율을 너무 높여놓고 세율이 높아지고 과세 표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되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요. 낼 수 없는 세금을 책정해놨다. 역진세, 누진세와 반대되는 의미고요.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누진세와 반대. 현행세제는 존재하지 않고요. 일각의 소비세를 역전세의 종류로 본다. 생필품 소비할 때 소비세 부과하는데 소비세는 이거에 비례해서 누구나 동등하게 세율이 적용되니까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동일하고 세금 분담을 하니까 소득에 비해 저소득자의 세금이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 꼭 그런 것만도 않죠. 많이 사주면 사주는 만큼 돈이 나가는데 세금을 꼭 안 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역진세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는. 뭔가 구매하면 하는 만큼 세금이 나가고 돈이 나가. 일단 돈이 지불되니까. 소비자들과 그 기업 간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가세는 또 기업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다 받는 거거든요. 8번째 세액, 조세의 액수를 의미하는데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이고요. 이러한 세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신고 납부는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7호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10번 보통징수. 과세권자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특별징수는 지방세법 제150조의
및 제 179조의 3 그리고 제 230조의 4조의 3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12번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세법상 성실하게 납부 준수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고요. 이건 납부 기한의 준수를 기준으로 둔 건데 신고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릅니다. 신고납부 의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기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금입니다. 이것이 지목이라고 하죠. 28개 지목의 종류가 있어요. 이걸 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건축물의 과세 대상 물건을 보면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이 해당이 되고요. 또 유사한 건축물도 포함하고 건축 허가와 관련 없이 불법 무허가 건물도 취득세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취득세는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3번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취득의 시기가 중요하며 과세 표준도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의 시기에 따라 다른데 취득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유상취득은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설정을 하고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불명확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선택을 합니다. 취득의 유형과 취득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승계취득과 유상 승계취득이 있어요. 취득 유형은요, 두 가지가 있고, 취득의 시기는 무상 승계취득은 계약일, 유상 승계취득은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잔금 지급일. 상속이나 무상 승계취득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하고요. 유상 승계취득은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취득세와 과세 표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주택, 건물의 취득, 과세 표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인데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주택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이 있고요. 건물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인데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축 신축 가격 기준액의 각종 지수, 경과연수, 가감산 특례를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곱하기 각종 지수 곱하기 경과연수, 잔가율, 면적 곱하기 가감산 특례가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고요. 원시 취득은 무상 취득이죠. 무상. 농지 2.56%, 농지 이외 3.16%, 상속, 증여,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은 12%. 그 외 전체 3.5%. 거의 서울 잡기죠. 서울 잡기. 12%라는 거. 최신 개정된 그 취득세율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핫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최근 다 개정된 법률인데 또 개정이 되면 여기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 바뀐 법률과 세율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속세. 상속세의 개요. 이건 민법에 따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떤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게 상속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재산을 취득하는 것. 상속을 받아서 그 누군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럼 상속의 순위를 한번 볼게요. 상속인은 누가 있나 볼게요. 태아, 이성 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되는구나, 상속이. 인지된 혼외자도 상속이 되는 거군요. 이건 혼외자는 법적으로 상속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속이 되네요.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이 되고요. 하기야 상속은 상속이라는 건 남에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증여도 마찬가지고요. 상속 안 되는 것, 정모서자, 사실혼의 배우자. 이건 또 뭐죠? 사실혼의 배우자와 인지된 혼외자.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용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인지된 혼외자, 인지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 혼외자를 얘기하는 거죠. 인식을 하고 있는 혼인하지 않은 자. 인지된 혼외자. 이건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없더라도 인지된 혼외자라는 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혼인외자, 즉 혼외자라고 하는데요. 만약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어린 시절부터 마음의 상처가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외자임을 알고 성장하신 경우나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신 경우 모두 정신적으로 올바른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남과 다를 바 없이 살아온 이복 형제, 이복 형제가 인지된 혼외자라고 했겠죠. 사실 이게 매우 민감한 그 상속인데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사실혼의 배우자와 인지된 혼외자는 다르네. 그러니까 사실혼은 실제로 같이 살거나 부부같이 하는 건데 상속이 안 된다. 그렇지만 인지된 혼외자는 된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제1순위가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삼촌, 고모, 이모가 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과 세율이 있죠. 상속세 계산 방법. 총 상속 재산, 그다음 비과세 재산, 상속 재산 가액, 불산입 재산, 공과금과 장래 비용, 채무 빼고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상속 공제를 하면 공제 표준이 되죠. 과세 표준이 되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줘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세율을 한번 보면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 10억은 30%, 5억에서 30억은 40%, 30억 원에서 초과 5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여세 개요인데,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받는 재산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이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현재 저렴한 가격에 가치에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은,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이고요. 증여세 과세 대상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거래의 증여, 신탁이익 증여, 주식 이동에 따른 증여, 저가 고가에 따른 이익 증여, 뭐 이런 것들이 다 과세 대상이 되겠어요. 신탁이익은 보험, 주식, 현금, 채무 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과 과세표준과 세율, 아까 이 증여세 계산하는 거는 배웠고요. 증여액 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속 5천, 직계 비속 5천, 직계 비속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세율은 아까 그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10%, 20%, 30%, 40%,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유 관련 조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산세. 보유세란 부동산 토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재산세, 국세,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하고요.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6월 1일 사실상 재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보면은 토지는 매년 9월에서 9월 말일, 건축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주택은 제1기분은 7월 16일에서 7월 말일, 제2기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1개월에 일시 납부를 합니다. 선박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0일, 항공기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입니다. 주택은 주택 과세 대상을 볼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기타. 주택은 주택가 별장,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가 되죠. 주택은.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저율 분리과세,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 토지, 고율 분리과세, 골프, 고급 오락장, 부속토지, 기타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안됩니다. 별도 합산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가 되겠고요. 건축물 없어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별도 합산 토지가 되고요. 종합 합산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 합산 토지는 나대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네 번째, 분리과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기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 기타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인데, 건축물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 도시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그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개요는 부유세라고 해서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부자들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부자가 되지 말고 그냥 저냥 먹고만 살고 아니면 지금 먹고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재벌들의 횡포나 아니면 뭐 여러 갑질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부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부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부자처럼 우리도 변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너무 세금을 많이 걷는다. 가혹하리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개요는 2005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건데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세금 낼 게 너무 많거든요. 세금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쓰고 입는데 전부 세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세금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업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데 사실 기업도 그게 세금인지 물건값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점점 경쟁력이 심화되고 악화되니까 시장 상황은 단가를 깎게 되죠. 물건값을 경쟁을 해서 이기다 보면. 그럼 단가를 깎으면 그 단가 안에 세금이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은요. 거기서 10% 부가세를 내요. 모든 상품에 부과가 됩니다. 여러분 점점점 싸게 사서 좋은 건 맞는데 어느 기업들은 또 피멍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중소업체,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을 합병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것이 뭡니까? 대기업도 M&A 하거나 M&A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 상황이. 그건 뭡니까? 적자 나는데 더 이상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세금은 종합부동산세고 각종 세금이 너무나도 많고요. 각종 세율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요. 선진국에는 보유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을 팔면 보유세는 있어요. 그렇지만 종부세도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미국이란 선진국, 자본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도 아니면 이런 법의 개정을 선진국들이 많이 했죠. 법을 제정하고 만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 6만 불, 10만 불이 되는 나라들도 우리하고 세금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린 지금 세계 1위의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시키는 거는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세금을 내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 세금을 내고 있어요. 먹고 입고 쓰고 나가면 돈을 쓰죠. 나가는 순간 돈을 쓸 때부터 세금의 부과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세. 이건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된 목적이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자를 타겟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 억제하고 지방세 개편을 하기 위한다. 모든 정부의 기조는 투기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부에서 다 외쳐왔던 건데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 나가야 되는데 고치질 않는 그 고집은 도대체 전문가의 말을 듣지도 않는 건 도대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답하죠. 세금 얘기를 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부 대상자가 있고요.
주택을 판 분들 종부세죠. 종부세. 가세 금액은 인별 감면 후 공제가액 지금 6억 원이고요. 다주택자 1주택자 9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재산세 감면주택의 경우 감면 해주고요. 2021년도에는 95%예요. 그러니까 15억 집이면 95%면 얼마입니까? 919 13억 5천이 되겠죠. 13억 5천을 곱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도대체가 또 약간 이제 흥분을 하게 만드네요. 세금 문제에 있어서. 2022년 이후는 100%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12%라고 지금 9억 원에서 1주택자 12억 원으로 올린다 해도 100%라고 한다면은 지금 서울에 11억씩 올라가요. 11억이에요. 평균 주택 가격이. 근데 평균이죠. 평균. 그럼 10억짜리도 있고 11억짜리도 있고 15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는데 거기서 12억을 감면해줘도 1주택자들은 20억이라고 치면요. 15억이라고 치면 3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되고 15억이면 20억이면 8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100%로 하게 되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시 가격을 이렇게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세율도 높였고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있을 수 없는 세율과 공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종부세 자체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에선 폐지를 했어요. 영국 같은 나라. 일본도 종부세라는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괜찮은 세금이다. 거둘만한 세금이다 하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왜 일본도 폐지를 했고 영국 같은 나라도 폐지를 했을까요? 영국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본은 확실히 폐지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2주택 이하 3주택 그것도 도심 지역이냐 투기 지역이냐 투기 가열지구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게 됩니다. 세율과 금액과 누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무조건 투기 가열지구이기 때문에 2주택 이상 3주택은 이렇게 공제가 되니까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서울을 기준으로 3.6%.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세부담 상환율이 일반 1, 2주택은 150%, 조정 2주택은 300%, 3주택 이상은 300% 이상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몇십 프로, 1, 20% 올라도 엄청난 건데 여기에 이것을 100% 이상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주택이든 간에 100% 이내 아니면 몇십 프로 이내로 조정을 해야지. 이거는 없는 돈을 어디서 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합산배제 매입 임대주택은 보시면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근데 서울에 6억 원 이하짜리가 있습니까? 어찌됐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세금을 세법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원래대로 다 돌려놓던가 다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과 세율 이거 아까 자세히는 안 했는데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해서 다주택은 마이너스 6억 1주택자는 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까지는 그랬고 2021년도는 주택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요.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2020년에는 90%였는데요. 2021년은 95%까지 올라가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가세 표준이 나오고 곱하기 세율이 나와요.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자냐 곱하기 세율. 그럼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산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세로 납부한 거를 빼줘요. 그럼 납부할 세액이 나오죠.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은 보유 중인 부동산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 사업을 통해서 얻은 임대 소득을 신고해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여기 투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예요. 신고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 소득세를 신고해요. 5월에. 그게 좀 다른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도 아닙니다. 사실 10%를 받아서 내야 되는 건데 안 받으니까 면세되는 것도 없죠. 10%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소득은 종합소득 중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94년도에 도입이 됐고 실제 등록이 미비한 상태인데 굳이 10%를 내야 될 이유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주지도 않으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특히 근데 오피스나 상가는 줍니다. 근데 오피스텔을 사용할 때는 잘 안 주죠. 집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인데 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세를 주지 않고 그냥 신고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죠. 너무나도 투명해져서. 근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으로 쓰던 오피스로 쓰던 그걸 그냥 일반 사업자로 신고해서 납부하게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이 오피스텔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주택으로 뭔가 그걸 구매해서 투자를 했다면 그냥 투자한 대로 놔둬야 되는 거지 주택으로 본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최근 법 개정 등 정부의 임대차 시장에 선진화는 임대사업의 변화를 초래. 선진화되려면 멀었어요. 세제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법 자체도, 세법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선진국들은, 유럽의 선진국들은요, 1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부동산이라는 게 정착이 되면서 이런 부동산 관리, 투자, 부동산 사업이 변화를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됐고 그러면서 국민 주거복지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단시일 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된 변화는 붕괴되기 쉽고요.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모든 국민들은 행복하고 편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복지가 아니죠.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 없이 서서히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게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통 겪고 아니면 고치고 또 이게 아니면 또 새로 고치고 좋은 방향으로요. 법을 자주자주 고친다는 의미가 좋은 건 아니고요. 시행착오를 겪고 아니다 싶으면 또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고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정부처럼 25번, 6번, 7번 부동산 세법과 법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세무사도 양도세 포기, 양포자가 나와요. 양도세 포기 계산 못한다. 법이 하도 바뀌어서 잘못했다간 잘못될 수 있으니 그 화살이 세무사한테 돌아오니 양도소득세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법을 물어봐도 답변을 못합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조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9조 1항 15호에 명시되어 있고요. 임대소득 계산하기 위해서 연간 기준으로 총수입이 필요해서 여기서 필요비, 필요경비를 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총수입은 부동산 임대에서 얻은 연간 수입이고요. 이 금액 합계로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등이 포함이 되고 필요경비는 일반 비용으로 용인되는 비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아니고 일반 세무사들을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직접 신고를 해도 되고요. 상가 임대와 주택 임대의 비교. 아까 말했듯이 부가가치를 내는 게 상가 임대고요. 주택 임대는 면세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그 임대 사업 수입을 다 더해서 마이너스 임대료와 뭐 관리비, 그다음에 필요 경비들을 다 제해주고 거기에서 요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가는요. 그리고 신고 납부해야 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요. 주택임대의 경우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이거는 뭐예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한 채, 두 채, 세 채, 뭐 여러 채 있는 걸 다 신고를 해라는 얘기죠. 현황 신고.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와 달리 간주임대료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요. 간주임대료라는 거는 전세금,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3억 원 이상이 넘으면 거기다 이자율을 곱해요. 이율을 곱해. 그래서 계산해서 그것까지 뺏어가는 게 정부입니다. 사실 주인들이 그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빚으로 생각해요. 빚. 보증금 뭐예요? 내가 돌려줄 금액. 세입자한테. 세입자는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금 돈이고요. 주인은 돌려줘야 될 부채예요. 사실상. 그래서 진짜 돈이 있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놔요. 전세를 안 놉니다. 그리고 보증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뭐 6,000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보증금도 적게 받아요. 월세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뜯어갑니다. 전 뜯어간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은 부채인데, 빚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이자를 받아간다. 나라에서. 세입자한테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나라에서 그 이자를 다 받아가니까 이건 아이러니한 거죠.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그 이자는 나라에서 받아가는 거니까 세입자한테 줘야 될 거죠. 사실상은. 정말 나라에 준다고 한다면 저는 세입자한테 주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대로 이렇게 주인의 부채 금액을 가지고 이자를 뜯어갑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3억 이상 넘으면 일단 3억,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3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율을 곱해서 받아갑니다.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5월 때. 상가임대와 주택임대의 비교. 서울특별시는 법으로 적용되는 보증금이 4억 원이고요. 과밀억제권 3억 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임차보증금 액수의 제한을 받는 규정은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여기는 대항력,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시 차입 증감 청구권, 차임 증액 시 상한율, 권리금, 소액 임차금, 최우선 변제금, 임차인의 3기의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 강행 규정으로 임차보증금 액수의 제한을 받는 규정. 임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임차보증금 액수에 제한받지 않는 규정은요. 참, 이제 주인이 아니고요. 완전 갑이 아니고 을이 됐고요. 이제 조금 세상이 변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급진적 변화와 그 사람이 잘 살고 싶다는 욕구와 욕망을 굳이 평등하게 만들려는 거.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너도 중간 나도 중간. 뭐 반에서 1등과 꼴등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과열된 그 1등과 중간과 꼴등의 양상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하대하는 자체는 좋은 그 인간미와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경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 살면서 다 그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전부 검판사 될 수 없잖아요. 전부 학교 선생님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뭐 또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원이 될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갖든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꿈들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짓밟는 게 지금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 관련 조세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마지막이죠.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인데 취득단계와 보유단계가 끝났고 양도단계는 뭡니까? 주택이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의 단계인데 다 처분하고 나서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는 행위죠. 물건의 주체가 법률상의 행위를 통해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양도다. 부동산의 경우는 양도를 한 경우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고요. 양수자가 등기를 해야 되겠죠. 뭐 양도자는 서류만 넘겨주면 끝나는 거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부동산 양도는 매수와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고요. 해당 부동산 등기를 마치는 것까지 끝나면 양도를 마쳤다. 그러고 나면은 판 사람은, 매도를 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상권, 전세권, 등기권, 아니 등기권이죠. 등기환, 부동산 임차권, 기타 자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주식, 파생상품 등이 있고 토지 허가 구역 내 토지 양도 이런 것들이 양도세,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어떤 게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6월달이니까 6월달에 내가 부동산 하나를 팔았다, 매도를 했다. 그 계약서를 썼다. 근데 잔금은 8월이나 9월에 받았죠. 그러면 내년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아셨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과 세율이 여기 이제 표로 나오고 있는데 내년 5월 말까지 올해 팔았으니까 신고하는 방법이 나오죠. 세율하고.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은 이런 양식에다가 순서대로 신고를 해서 기재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 조합원 입주권도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그래서 여기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 세율. 너무 많이 부과가 되죠, 사실. 장기 보유 특별 경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표에다가 그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표인데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은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됩니다. 기본이 45%면 거기다 20%를 더하니까 65%에다가 농어촌 특별세까지 내면 한 70 몇 프로가 되겠죠. 근데 금액에 따라 또 최고 세율이 82%까지 됩니다. 그 양도 차익에 따라. 이게 말이 됩니까? 82% 세금 내는데 세금도 못 내겠어요. 만약에 전세금이나 전세로 들어있는 집이라 하면은 82% 낼 돈도 없고요. 전세금 빼줄 돈도 없게 됩니다. 양도 차익에서. 전세금 빼고 뭐 하고 이러면 양도 차익에 82%를 내라는데 남을까요 과연? 82%에서 얼마라도? 전세금 빼주고 세금 낼 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실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모의로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생각할 겁니다.